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죠. 바쁘신 와중에도 삼산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3천만 원으로 3억 원 만들기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센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사람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이 후원하는 삼산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며 신규 분양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죠. 주택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인 수익형과 NPL, 토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투자자분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들을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시근 건국대학교 NPL 실전 투자과정 지도 교수님께서 NPL 투자 비법 7가지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성 교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하는 남자 성시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박수 소리가 커야 이 앞에 있는 강사들이 착각에 빠져요. 인기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비법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 소리 하실 때 크게 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리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좀 드리고요. 3천만으로 3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세미나에 오셨는데 돈 얘기는 언제 하는가 이렇게 막 뒤에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갔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NPL이 뭐냐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NPL이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시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저하고 NPL이 무엇인지 NPL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뭐예요? 황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은 전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금은 봉사에 대한 개념이죠. 저도 지식 기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봉사의 삶을 살고 싶은 게 두 번째 소중한 금입니다. 세 번째 소중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각기 개념이 틀리지만 저는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이 순간이 뭐예요? 젊은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뭐하고 맞아요? 무슨 벼락 맞아? 돈벼락.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그죠? 이럴 때 박수 치는 게 또 센스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돈벼락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운의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PL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화장실에서 아이고 영어를 모르는데 또 NPL이라고 그러더라. 저도 영어 잘 모릅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지금 경운기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대학에서 석박사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아직도 짧습니다. 제가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 두 놈은 어떻게 해요? 영어 학원 많이 보냅니다. 왜? 내가 못했으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NPL 그래도 몰라도 됩니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Non-Performing Loa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그냥 부실채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어려워요. 뭐에 어렵냐? 그럼 NPL이 뭐냐 그러시면 저는 지금 현재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은행에 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은행에서는 저한테 갈비 세트가 옵니다. 제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 혹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들은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저는요 은행 돈 꺼내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다 내 돈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은행에서 갈비 세트 안 옵니다. 왜? 나는 은행에서 보면 대출을 많이 끊어 쓰니까 우량 고객이기 때문에 갈비 세트를 줍니다. 근데 은행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연체를 한 달 하면 전화가 와요. 성 교수님,
예? 이자 납부해야죠. 3달을 연체하면 저한테 러브레터가 옵니다. 송 교수님 집 경매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요. 그거를 우리는 기한이익 상실됐다 이렇게 표현을 전문용어로 하지만 쉽게 우리가 NPL이 뭐냐를 개념적으로 정리한다면 이자를 3개월 따라하겠습니다. 3개월. 이 앞사람만 강의 듣는 것 같아. 다시 합니다. 3개월. 요 두 타임만 되는 것 같아. 여기만 합시다. 3개월. 자가 다시 3개월. 뭐요? 3개월 동안 이자 안 내면 그게 NPL이에요. 어렵지 않죠? 일상생활에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대출이 있는 곳에 부실채권, 즉 NPL이 있다라고 제 책에 써놨습니다. 대출이 있는 곳에 부실채권이 있다. 즉 부실채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또 있어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의 시작은 부실채권이다. 그래서 부실채권, 즉 NPL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대출 저는 지점장이나 차장 정도 아니면 밑에 직원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차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기업은행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NPL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돈을 뭐 몇 억씩 넣었다 뺐다 하니까 지난번엔 7억을 넣었다가 하루 만에 7억을 뺐어요.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나 NPL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NPL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랬지. 부실채권입니다. 채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3개월 이상 연체대출 채권은 은행에서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알겠대.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은행에 가서는 3개월 이상 연체대출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부르고 우리끼리는 그냥 부실채권 또는 NPL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PL이 뭐라고요? 부실채권. 그렇게 하지 마. 또 부실채권은 또 뭐예요? 그럼 NPL 하려고 그러죠? 3개월 이상 연체대출 채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대출 채권. 여러분이나 저나 부실채권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부실채권을 사는 채권자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저는 이거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압구정 살 정도는 안 되고요. 대치동 살 정도는 되는데 어느 분이 오셨어요. 교수님 왜요? 권리 분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리 분석은 경매 강의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탁 보면 1분 만에 나와. 안심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동산은 현장의 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갔다 왔대. 그럼 경매는 뭐보다 싸야 되냐면 금매물보다 싸야 됩니다. 맞죠? 경매는 금매물보다 싸야 돼요. 금매물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15억 원이라는 거예요. 15억 원인데 뜩 보니까 이게 NPL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따라 하겠습니다. 유동화. 뭔지 모르지만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와. 따라 하겠습니다. 유동화. 그러면 은행에서 팔렸구나. 그럼 우리는 유동화해서 4억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유동화돼 있고 NPL 채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거 NPL로 갑시다. 그랬더니 NPL이 뭐예요? 그래서 부실채권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부실해서 싫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들어간 게 어떻게 들어갔냐?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왜? 금매물이 15억 원인데 낙찰가가 17억 5천이 나왔어요. 교수님, 바로 전화 왔어요. 경매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NPL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얼마 썼냐면 13억 1,700 써서 3등을 했어요. 3등. 가격을 좀 볼까요? 가격을 보면 1등 17억 5천, 2등 13억 2,100입니다. 이게 경매. 왜? 경매는 뭐보다 싸야 되니까? 금매물보다 싸니까 저게 정답이지만 17억 5천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비밀이 NPL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
NPL 채권을 샀다라는 것은 하나은행에서 대출해준 채권을 산 겁니다. 그럼 하나은행은 어떻게 해요? 원금에다가 연체, 이자, 합계까지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게 17억 5천이 찼기 때문에 17억 5천의 입찰가를 쓰고 우리가 말하는 퉁친다. 경매에서는 상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합니다. 왜? 받을 채권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하고 NPL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NPL이 99% 이깁니다. 100%는 아닐 수 있지만 99% 유리한 게임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 사례들을 했는데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NPL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가 물어봅니다. 구두를 백화점에서 언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 제주도에 있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정상 때 삽니다. 그랬더니, 왜요? 인기 상품은 품절돼서 정상 때 산대. 그게 일반 매매예요. 내가 살 집은 꼭 그 단지는 경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NPL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사느냐? 경매로 사는 거예요. 왜? 금매매보다 싸게 좀 살려고. 그때는 구두를 언제 사요? 세일할 때 사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여사님, 빨간 옷 입은 여사님은 딱 보니까 세일할 때 상품권 가지고 사는 현명한 주부 같아.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일할 때 상품권 가지고 사는 게 NPL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원금 이하에서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제 강의 내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실 채권은 언제 나왔느냐? 우리가 생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IMF 때 대중화되기 시작한 상품입니다. IMF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많이 해서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금 모으기 들어보셨죠? 금 모아서 외국에 팔아서 달러를 사왔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외화를 채웠고,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NPL 채권을 론스타나 모건 스탠리 외국계 회사한테 팔면서 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은 97년도 IMF 이후에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특히 은행에서 팔 때는 비공개주의를 많이 채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NPL 채권을 가장 먼저 은행권을 매입했던 거는 어디냐면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들어보셨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캠코에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은행 채권들을 다 사왔습니다. 그 이후에 캠코에서 매각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국계 론스타나 모건 스탠리한테 그때 얼마에 팔렸냐면 45%에 팔렸습니다. 1억 원짜리 근저당을 4,500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평균 경매 낙찰률은 55%에서 65%였습니다. 그러면 45%에 사다가 65%면 20% 마진이었죠. 그래서 론스타가 돈을 망해서 나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고 나갔습니까? 떼돈 벌고 나가기 시작한 게 이 부실채권이 시초였고, 하이라이트는 역삼동에 있는 빌딩하고 외환은행이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했냐? 경매 강의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팔리는지도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 자격은 유동화 회사들이 은행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법상 개인이 은행에서 직접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구 치르기를 말한다면 당구에서 알다마가 있고 쿠션이 있죠.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구를 전혀 못 치시는 것 같은데, 알다마는 직접 빼는 거고, 그죠? 쿠션은 돌려서 빼는 건데 어떻게 해요? 유동화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은행에서 직접 매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규상 그렇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됩니다. 외국은 은행에서 직접 사기도 합니다.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은
미국의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NPL 채권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또 다른 재테크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보부 채권, 즉 근저당권은 얼마에 팔리냐면 70%에서 한 90% 선에서 팔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원금이에요. 원금. 전문 용어로는 OPB라 그러거든요. OPB라 그러는데 그 OPB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원금. 우리 여사님만 듣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원금. 경매 예납금. 요걸 포함해서 우리가 OPB, 즉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연체 이자는 별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는데 70에서 90% 팔리고 있고 지금은 상승 중입니다. 그 은행마다 채권의 가격이 틀려요. 하나은행 채권은 비싸게 팔릴까요? 싸게 팔릴까요? 비싸게 팔립니다. 왜? 아파트나 주택을 기준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리고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NPL 채권은 싸게 팔릴까요? 비싸게 팔릴까요? 싸게 팔립니다. 왜? 공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 채권도 좀 싸죠? 왜? 아까 토지 전종철 교수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강의를 했죠. 농지가 많죠? 농지가 뭐예요 그러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답 과수원. 그 지목에 대한 것은 싸게 팔려요. 그래서 은행별로 팔리는데 어느 은행이 파냐?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거의 대부분 1금융권은 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2금융권은 이제 팔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어디 갔다 왔냐면 신협에 갔다 왔습니다. 교수님 물건 5개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만사 제쳐놓고 내려갑니다. 왜? 원금에 사올 수 있으니까. 재수 주면 원금 이하로도 수익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보부만 있냐? 우리가 담보부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한 것을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는 반면에 카드나 휴대폰 요금 등은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담보라 그럽니다. 무담보는 평균 3%에서 7%에 팔리고 있는데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채권 추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 채권은 좀 비싸게 팔립니다. 특별 채권은 뭘 특별 채권이라고 하느냐면 워크아웃 채권이나 개인 희생 채권도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뭔지도 몰라. 근데 오늘 강의의 주 테마는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는 NPL 채권을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팔리는 금액은 은행에서 팔리는 금액들은 몇백억에서 1000억까지도 팔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에서 200억짜리만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동화된 회사에서 이걸 사갈 수 있어요. 유동화 회사 2군데만 알면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 있어요. 제가 파는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유암코. 어려워. 네코, 네코? 그럼 유암코. 따라합니다. 유암코. 적어봐. 유암코. 네이버에서 유암코 치시면요. 여기서 파는 채권들이 나옵니다. 여기 가셔서 직접 사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유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AMC라는 대형 회사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는 세미나에 오셨기 때문에 돈은 직접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 컨설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돈 가지고 제가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앙코나 우리 FNI나 이런 유동화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아파트 채권도 팔고 공장도 팔고 상가도 팔고 다 팝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자료로 하시고 그러면 NPL을 어떻게 분류할까? 이 정도는 내가 다소 어렵지만 이론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차트 한 장도 안 나옵니다. 저는 차트 잘 몰라요. 꽁 잡는 게 뭐예요? 돈만 잘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이론은 강의는 쉽게 하자. 꽁 잡는 게 매듯이 돈 버는 방법만 연구하자라는 게 학자는 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정답이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거를 개념을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의문점 중에 하나는 돈이 되는데 은행에서 왜 팔까? 이게 고민이죠. 아니 돈 되는데 바보도 아닌데 은행에서 왜 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팔려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행에서는 연체 이자가 발견하면 5단계로 분류합니다. 첫 단계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정상은 연체 이자가 1개월 미만 된 채권이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은행에서 뭐를 하냐면 충당금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지만 0.5%만 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면 일정 부분을 은행에다 예치시켜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게 1개월 미만 연차되면 몇 프로? 0.5%를 쌓게 돼 있고 요주의 채권, 즉 연체 이자가 1개월은 넘으면서 3개월 미만 되면 이거는 주의해야 될 채권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2%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미만 된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상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상 채권. 조금 좀 나아졌네요. 정상 채권. 예, 정상 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정 이하의 여신, 즉 연체 이자가 3개월이 발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을 20% 써야 됩니다. 즉 왜? 수익난 금액의 20%를 빼다가 손실을 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라면 손실 내고 싶어요? 은행을 이익 내고 싶어요? 이익 내야 자기의 인센티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월만 넘어가는 순간에 은행에서 쌓아야 될 대손 충당금이 20%로 왕창 증가하기 때문에 주 판매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 의문이라 그래서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넘고 1년 미만 되면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을 몇 프로 써야 되냐면 75% 써야 됩니다. 엄청 많아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추정 손실, 즉 연체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대손 충당금을 100%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을 100% 쌓기에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요 대손 충당금을 쌓기가 어려워서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포천 공장에 한 1억 3천 투자해서 1억 3천 버신 분이 오셨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또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뭐 좋은 얘기 또 하시나? 또 저한테 뭐라 그래요? 공장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은행에서 이러한 채권들을 판다라는 거죠. 공장 채권 하려면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면 공장 쪽은 좀 유리합니다. 아파트 채권은 하나은행 채권이나 신한은행 채권들이 아파트 채권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금융권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채권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유통되고 있고 신문지상에는 7조다, 10조다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통계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는 10조 이상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추론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시면 부실채권에 대한 자료들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이렇게 3개월 이상이 연체하면 전문용어로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 하고 경매를 통지를 보내고 바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경매 기입 등기를 접수한 채권들을 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든 사이트를 가서 하시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NPL 채권을 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PL 채권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경매 지식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NPL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경매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 싸게 받는 거래. 따라 경매 개념을 정확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돈 받는 절차. 아이, 우리 여사님도 책 받고 싶은가 봐.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합니다. 돈 받는 절차. 이렇게 경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이 뭐 이렇게 무식해 그러지만 대법원 사이트엔 뭐라고 나왔냐?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기일 도래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에게나 물상보증인에 제공된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는 절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학술적인 거고 우리는 쉽게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경매가 뭐라고요? 돈 받는 절차가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경매하고 NPL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3개월 이자 안 낸 채권 그러라니까. 그래야 개념 정리를 하고 해야지. 여러분 부동산 세미나 오시는데 부동산은 뭔지 알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물론 부동산은 뭐라 그러냐면 토지와 정착물 따라서 토지와 정착물. 그래서 오늘 이후에 아파트 사시는 분은 내가 몇 평형 이렇게 얘기하지 마. 땅은 몇 평, 건물은 몇 평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어디서 했냐면 저희 강남의 그랜드 백화점, 지금 롯데 백화점이 바뀌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17평을 7천만 원에 사라 그러더라고요. 사러 갔어. 근데 바퀴벌레하고 연탄가스 떼더라고. 방 2칸에. 안 샀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주식했습니다. 옆에 딸랑딸랑 못 쳤어? 깡통. 그때 제가 뭘 몰랐냐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몰랐어요. 부동산의 시작은 토지와 정착물을 분리하면서 지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십시오.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은 돈 되는 NPL 채권을 왜 팔아요? 요거 부분은 뭐 넘어가는데 자 볼까요? 은행에서 파는 이유는 아까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분 얘기해 드렸죠.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NPL 지도 비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올해는 3.8%로 가자. 내년에는 뭐 3%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 비율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표현이고, 두 번째 부분은 BIS라는 거 들어보셨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팔고요.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맞추기 위해서 팔고, 이웃차 저차에서 은행은 부실 채권의 일부를 판다 안 판다? 판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판다. 그 채권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돈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담보 부실 채권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가 고민이죠. 왜냐하면 투자의 기본은 안전성이에요. 부동산 투자론 제가 학문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지금 뭐 어떻든 간에 투자는 현재의 편익을 포기한 대가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투자면서, 위험은 리스크잖아요. 리스크하고 수익은 비례한다고 나와요. 맞죠? 가장 안전한 상품이 뭐예요? 예금이죠. 2.3% 열심히 해놓고 세금 떼고 또 받는 게 그게 최고 안전합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상품은 없어요. 근데 은행이 망할까봐 얼마씩 해야 돼? 너 돈들 많어. 4,890만 원씩만. 왜냐면 이자가 붙잖아.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예금금리보다 2배에서 3배를 더 벌고 싶으신 분들이 토지든 아파트든 이런 재테크 시장에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되는데 그 안전성을 어디에다가 담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담보부실 채권은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당기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내 집인 걸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 등본.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을 사면 내 이름이 어디에 바뀌냐면 등기부 등본에 바뀌어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지만 소유권도 물권이고 근저당권도 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집을 샀을 때 성실금으로 샀던 것처럼 NPL 채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 회사로 사왔던 겁니다.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저당권에 이전됐다. 등기의 원인은 뭐라 그러냐? 채권의 양도다 이렇게 나와요. 채권의 양도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겁니다. NPL에 오늘 절세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NPL이 절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사는 것은 양도세에 대한 개념과 연관관계가 있지만 근저당권을 사는 것은 원인이 확정채권 양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동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죠. 대출은 평균 80% 전후로 해줍니다. 근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80%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금리가 높았다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권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는 안 되고 2금융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개인이 사갑니다. 개인이 사가면 뭐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이전 개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내 집으로 샀을 때 근저당권의 내 이름으로 바뀌듯이 NPL 채권, 즉 근저당권을 살 때 내 이름으로 바뀐다. 그러면 일단 안전성은 된 거죠. 안전성이 됐다면 돈 되냐 안 되냐만 고민하시면 되잖아요. 돈 되냐 안 되냐의 개념에서 제가 경매 강의도 하고 공매 강의도 하고 NPL 강의도 합니다. 경매 강의는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무슨 강의만 해요? NPL만 해요. 경공매보다 이게 몇 단계 위에 있고 일단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다 모르니까. 제가 중개사님들이 부동산에 잘하시는데 이 NPL 채권 근저당을 사가지고 중개사님들 가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중개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는 듣겠는데 명도 끝나고 저한테 매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게 짭짤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PL 채권을 사오게 되면 가능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당권, 즉 유동화 회사에서 그걸 안 바꿔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내 거니까 내가 100% 사왔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내 앞으로 옮겨 놓는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리 쭉 뻗고 자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실채권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의 종류는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담보부실채권이 있고 카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과 같은 무담보부실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이나 희생 같은 특별채권, 그 다음에 기업 개선채권들이 있는데 이론적인 개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을 배우러 이론을 특강을 듣고 여기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러나 성식은 교수는 뭐만 하라고 추천한다? 담보부만, 근저당만 하라고 추천한다. 무담보는 하지 마세요. 옛날에 무담보 하다가 사고 많이 났습니다. 무담보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저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위주로 NPL 채권을 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처리를 어떻게 되느냐?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몇 개월 안 내면? 3개월 안 내면 은행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으면 여러분들은 뭐 금액보다 싸게?
급매물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 경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넘어가시고요. NPL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되느냐, 그 유통에 되는 개념들은 어떻게 하냐면 1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별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는 국제 입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 책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묶음을 뭐라 그래요? 우리 누님 뭐라 그래? 결혼 한 묶음을, 네? 한 판? 아니, 나이는 많으신데 왜 신세대 백화점 세대요? 옛날엔 꾸러미라 그랬죠. 그럼 굴비 한 묶음은 뭐라 그래요? 두름, 축 그래요? NPL을 한 묶음을 뭐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풀. 이 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NPL 한 묶음을 뭐라 그런다? 풀이라 그럽니다. 1풀, 2풀, 3풀, 이렇게 1풀, 2풀, 3풀 이렇게 가요. 이 묶음 단위를 파는데 1분기에 나왔던 게 신한은행이 한 840억짜리가 나왔고, 뭐 하나은행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근데 금액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왜냐하면 비밀에 대한 개념들이 계약서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입찰했던 거는 그보다 작은 이금융권들을 입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풀로 팔고 있다. 근데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얘기를 쓰긴 하지만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주최하는 회계법인에서 필요한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한테만 그 레터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액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된 시장에서 그동안 양성화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금융권은 주로 어디다 매각을 했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캔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주로 했는데, 사후정산 시스템을 따라가다가 금감원에서 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주저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캠코에서 똑같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되면 배당 돈만 받아오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었는데, 최근에 일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들 중에서 조금 선진화 깨신 분들은 개별 매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융권, 이금융권에서 어떻게 해요? AMC를 통해서 개별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AM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그만 것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참가 의향서 역적 들어가는데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제가 입찰을 준비 옛날 했던 거 하나를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러한 자료들이 저한테 와요. 오면 제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요 풀의 셋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122억짜리예요. 원금이. 아까 OPB라고 그랬죠? OPB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원금, 경매비용. 요 비용이 122억짜리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뭐를 해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자료들을 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00에서 어떤 때는 900이 들어가요. 떨어지면. 입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땡입니다. 땡.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1분기에 이런 국제 입찰을 2건 정도 들어갔었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성식은 나오죠? 이것도 또 한 군데 들어갔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비밀 유지 때문에 제가 다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시키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러한 부실 채권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유동화 회사 사면 됩니다. 사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유입투자, 자진변제, 재매각, 전환부담부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1번하고 2번을 설명드리자면, 배당은 경매를 몰라요. 근데 은행 채권을 샀어. 그럼 가만히 기다려. 그럼 경매가 진행하면 그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제3자는 낙찰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면 나는 가만히 가서 법원에서 돈 나눠줄 때 그 돈을 우리가 매각대금이라 그래요. 매각대금을 언제 나눠줘요? 배당, 나이가 많은데 누님 막 배당도 알고 훌륭하시다.
짱이다, 짱. 그때 가만히 가서 돈만 받아오면 돼요. 이게 배당 투자입니다. 내가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는 게 아니고 나는 근저당권을 사오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제3자에서 경매에서 받으면 나는 근저당권자니까 은행을 대행하는 거예요. 은행의 권리를 내가 사온 거기 때문에 내가 대출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뭐만 받아요? 돈만 받으면 돼요. 배당금만 받으면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건데 물건이 좀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입투자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내가 그 집을 꼭 갖고 싶어요. 근데 경매로만 들어가면 떨어져. 왜? 금매율보다 싸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실수요자가 더 급한 사람이 왔어. 그럼 높게 쓰면 되잖아요. 경매에서 무조건 낙찰받는 비법 알려줘요? 다 틀렸어. 뒤에다가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짱이야. 뭐야? 1등이야 1등. 맞죠?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금매율보다 싸게 써야 되잖아. 근데 NPL 채권으로 사오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금매물을 신경 쓰지 안 쓰고 내가 받을 채권 금액으로 입찰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요? 원금과 연체 이자의 합계액으로 낙찰금을 쓰니까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좋습니다. 그 사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성공투자 비법에 대한 개념을 타이틀로 잡았었는데 배당금 수령 기법에 대한 개념들을 있고 배당금 수령 기법에 있어서는 내가 NPL 채권을 사다가 내가 낙찰받아요? 3자가 받아요? 3자가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3자가 얼마 낙찰받을 겁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게 가장 변수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경매 낙찰 예상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매 낙찰 예상 가격. 요거를 예측만 잘하면 아주 요게 돈 드는 상품입니다. 집적 낙찰 기법이 있고 채권 이수 기법, 재매각 기법, 방어 입찰 기법, 차순위 매수 신고 유도 기법, 전환부담부 채권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집적 낙찰 기법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왜? 채무자한테 받을 원금하고 연체 이자로 내가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례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진 변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샀어요. 채권을 샀는데 중간에 채무자가 부모님한테 받은 집이라고 경매가 넘어간 걸 취하하고 그 집을 다시 갖고 싶대요. 그러면 돈 갖고 와라. 원금하고 연체 다 갖고 오셔가지고 경매를 풀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건 중간에 끝까지 가지 않고도 중간에도 가능합니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왔어요. 그러면 다시 팔 수 있어요?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아파트 내 집에 사는데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거나 대형 평을 아까 우리 또 교수님이 또 작은 평을 옮기라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평으로 옮기고 싶을 때 팔잖아요. 집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가진 NPL 채권을 가진 나는 팔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번도 팔아도 됩니다. 왜? 그 자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서 팔 수 있는 재매각도 가능하고 다소 어렵지만 방어 입찰, 차순위 매수 신고, 전환부담부 채권, 희수 기법 이러한 기법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인 3천 가지고 3억 만들기를 했는데 저는 경매가 최고다. 경매가 최고다. NPL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맞는 상품을 해야 돼요. 현장에 갔는데 경매보다 더 금매물이 싸면 금매물 사야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이 절대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투자의 상품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저는 상품을 시대에 따라 고르는 사람인데 노무현 정권 때는 제가 토지 투자만 했습니다. 토지 투자하러 어디까지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빠졌습니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좀 건물 쪽으로 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제 건물 쪽으로 많이 했고 지금은 세금이 가장 무서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절세 상품인 또 NPL을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어떻게 갈 것이냐.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100% NPL 유동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든가 아니면 NPL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파트가 나왔다? 급매물로 사든가 경매로 사든가 MPL로 접근하든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상품, 나는 뭐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시간 기다림이 많다, 돈이 여유가 있다, 토지 투자가 짱이죠. 나는 그냥 한 번 해서 바로 3, 4개월 만에 뭐 600에서 1000 벌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경매 하시는 게 더 맞고, 그래서 뭐 세금까지 절세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MPL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재테크가 되니까 어떤 것이 좋다라고 절대적으로 규정 짓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사옥 만들기 방법을 아시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앞에서 훌륭하신 두 교수님들께서 방법적인 시대적인 흐름적인 것들을 해줬고 최종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돈 버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맨날 보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부부가 형성이 됐죠. 자기가 결단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전 미인하고 결혼했겠어요?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아주 지금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에는 가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뭘 밖에 없느냐? 성실성까지 밖에 없어요. 그냥 몸까지 없으니까 몸으로 풀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이 이제 없으면 여러분 모두 뭘 받아요? 돈벼락 맞고, 괄키로 돈을 긁는데 이왕이면 10,000원짜리로 덮고자 하지 마시고 뭐예요? 50,000원짜리 덮고자 주시면서, 부동산 투자는 낚시와 같은 저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만남이 인연으로 돼서 여러분들 함께 더 지속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해 주신 서울경제TV 기센 부동산 여기 운영진한테도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로 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서울경제TV와 함께하는 3.3 부동산 재테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에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네이버 기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